반갑습니다. 하지혜 선생입니다. 오독비법 핵심 특강 문학편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편 강좌는요. 4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개의 강의는 시가문학과 시가문학 2편, 그 다음 산문문학 2편입니다. 이 2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선생님의 오독비법 강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자,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독해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독해법과 독해훈련을 하게 됩니다. 독해훈련. 그 다음 산문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독해법과 독해훈련. 그 다음 각 문제 유형, 시가문학의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을 뽑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문제 유형을 할 때 문제에 달려있는 선택지에 대한 학습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 뒤에 산문은 똑같은 구성이고요. 선생님 강좌가, 오독비법 강좌가 두 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개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기초부터 개념까지라는 강좌와 그 다음 개념부터 실전까지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강좌는 수능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영역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 보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지문 독해 능력이 필요하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선생님 강의에서 숙제 프로그램이 항상 있거든요. 숙제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언어 영역을 훈련하는 코너입니다. 이걸 같이 병행을 꼭 해주어야 돼요. 매일매일 언어 영역 훈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독해법 제시를 처음에 항상 모든 강좌에 처음에 그것이 제시가 되고요. 그때는 필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해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지문 독해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문을 읽어내고 지문에서 필요로 하는 것,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여러분이 지문은 어느 정도 독해가 되더라도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 주어야 하고요. 또한 이것까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선택지에 있는 선택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선택지 개념.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에서 밑줄 치고 이건 뭐야?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과 여기 이 지문의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시켜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선택지에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에 있는 용어들, 그 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 영역인데 언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좌가 바로 오독비법 강좌이고요. 오독비법의 뜻은 어떤 것이에요? 5가지로 읽으면 되는 법이란 뜻입니다. 읽기에 대한 아주 쉽게 보이죠? 쉽게 들리죠? 읽기.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읽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문학이라는 것도 감상이 아니에요. 감상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눈이 여기서 부정적 시험지, 긍정적 시험지 알 필요 있습니까? 그냥 좋아 이러고 느끼면 그만이지. 이 감상을 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혼자서 하거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 감성을 키울 때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가서 하거나 지금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대입시험입니다. 그 대입 시험이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답이 있고요. 이 답이라는 것은 누가 요구하는 답이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입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골라내기 위한 훈련,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수능에 맞춰진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문독해법 이거는 모든 것의 기본이고요. 이거는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적용시키면서 그리고 이 기초부터 개념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지 개념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 있죠. 완전히 기초가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할 수 있게끔 각 개념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을 뽑아 놓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성의 강좌이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개념부터 실전까지라는 이 강좌는 오독비법 강좌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강좌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독해법과 독해훈련 기본 문제 들어가고요. 유형을 나누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은 것으로서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걸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하여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건 유형 중심이라 볼 수 있고 여기는 개념 중심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초부터 개념까지 다 닦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개념부터 실전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독비법 핵심 특강은 선생님이 구성을 독해법, 독해훈련, 문제 유형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그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편의 첫 번째 강의 시가문학 독해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재적 감상법 이라고 하죠.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험장에는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 줄 수 없고 아무도 같이 들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 독해내는 능력이 바로 오독비법을 이용한 내재적 독해법입니다. 자, 그러면 5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서, 구, 처, 시공, 화대, 지접. 자, 따라해보자. 서구처 시공화대 지접. 시작. 따라하고 있나요? 다시. 서구처 시공화대 지접. 시작. 네, 따라해보시고 자꾸 이 독해법 자체를 어떤 것이구나. 뭘 내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중점적으로 파악해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라는 것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다시 무엇을 중심으로 독해하라?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두 번째 구조를 자, 무엇의 구조를? 시의 구조를 이해하라. 시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냥 어떤 그 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은 문맥 독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문맥 독해. 그다음 두 번째 독해법은 구조 독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에서도 문맥 독해와 구조 독해를 함께 가거든요. 자, 구조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문맥만 알아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주어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흐름을 이렇게 대충대충 읽어서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구조를 뽑아낼 수 없는,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낼 수 없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또는 구조는 보는데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 두 개를 반드시 함께 가야 왜냐하면 이 두 개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구조에 관한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흐름,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해할 때 이미 이것을 같이 보면서 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알았으면 처한 상황을 구분하면서 들어가 주는 거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뭐 시대와 연관을 짓는다든가, 작가와 연관을 짓는다든가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재적인 독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재적인 감상법으로까지 확대를 시켜서 심화시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내재적 감상, 내재적 독해가 되어야만 이 3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1번. 근데 사실은 이거 다 안 돼도 첫 번째 이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하라. 요것만 잘 돼도 이것만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은
적용을 시켜가면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스킬들이고요. 여기 이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는 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그 독해 스킬입니다. 다시 보세요. 네 번째, 시간, 공간적 배경 나올 때마다 네모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화자와 대상을 뭐해라? 구분해 주세요. 시적 화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적 대상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주체와 대상을 바꿔치기해서 문제 나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5번 지시어와 접속어. 다시 뭐라고요? 지시어와 접속어가 나오면 반드시 체킹하세요. 지시어와 접속어가 나오면 반드시 체킹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시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 약간 잔스킬 같은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 기법입니다. 그 중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술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서술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정서가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걸 정서라고 하죠. 기쁨이나 슬픔. 태도다 그러면 뭐 부끄럽다 이런 거 나오면 성찰의 태도, 반성의 태도. 그치? 뭐뭐 하리라 그럼 적극적 태도. 뭐뭐 할 뿐이다 그럼 약간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서와 태도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바 알 수 있게 되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그랬어. 그러면 닿을 듯이가 서술어잖아. 그치? 그럼 푸른 하늘에 내가 닿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푸른 하늘은 뭐야? 푸른 하늘이 내가 추구하는 게 되죠. 잘 들어.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그랬어. 그럼 낡은 거미집은 휘둘러야 될 대상이야.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야. 그럼 낡은 거미집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닿을 듯이 또는 휘두르고 라는 서술어에 의해서 그 시어의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 또는 시적 화자가 부정하는 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그러면 낡은 거미집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싫어하는 거.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주제가 나오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그 주제를 반대급적으로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다음 시적 분위기 형성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날이 저문다 그랬어. 그럼 날이 저문다. 하강적 시어죠. 플러스 배경이야 마이너스 배경이야? 마이너스 배경이지. 하강적 시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적 시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날이 저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건 소멸의 배경이란 말이야. 그럼 시적 분위기 자체가 마이너스 분위기를 띠겠죠. 시적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어는 당연히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함축적인 의미라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럼 문맥을 형성하는 것이란 그 시어를 둘러싼 앞 수식어, 앞에 있는 수식어 내지는 이 시어를 둘러싼 뒤에 있는 서술어를 보시면 돼요. 눈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그 눈이 차갑다. 눈 마이너스가 되죠. 눈이 차가워. 하얀 눈 그랬어. 그럼 눈 순수한 이미지 플러스가 되죠. 이 시어를 둘러싼 시어를 수식하는 말, 시어를 서술해주는 말. 이것이 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결정해줘요. 결국 수식어라는 것도 서술어를 가지고 수식어를 만든 거잖아. 그치? 눈이 하얀 눈 그러지만 눈이 하얗다도 되니까 결국 이 서술어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해서 수식어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 수식어, 뒤 서술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어의 함축적 의미 굉장히 중요한 봐요. 문제 유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얘랑 얘거든요. 정서와 태도 물어보는 거, 그 다음 함축적 의미 물어보는 거. 필수적으로 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술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문장은 생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가 나오거나 어려운 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보이냐면요. 구조가 문장별로 끊어 읽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문장별로 끊어서 읽어라. 문장별로, 문장 단위로,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읽어라.
다시 문장 단위로 끊어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시 문학이라는 것은 한 4개의 문장이나 5개의 문장 정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4번째, 시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제가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딜 보시면 되냐면 서술어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시제를 보면서 독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적화자가 시제를 보고 이 과거에 뭐 했구나. 또 현재에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도 유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이 시의 구조를 이해하라고 했는데 시의 구조를 봅시다. 시의 구조는요. 시 한 편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앞부분이 처한 상황이 나와요. 시적화자의 처한 상황이 앞부분에 주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처한 상황이 주로 어디에 제시가 된다고요? 시의 앞부분에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시가 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좀 단순하게 나눠 보세요. 플러스 현실이냐 마이너스 현실이냐. 그러니까 플러스 현실, 그러니까 그런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내면 돼요.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내면서 얘 처한 상황이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서라는 것은 이렇게 시 중간중간에 단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다시 정서라는 것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에 보면요. 뭐 답답하고 원통하다 이런 시어가 아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적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특징으로 될 만큼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정서가 안 드러나 있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뭐 헝클어져 있는 잡초처럼 뭐 야경이 뭐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도시의 빌딩들이 헝클어져 있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헝클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잖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차가운 뭐 이런 시어들이 등장을 했어. 그럼 시의 시적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풍경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황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시어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유추해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서술어라던가 시어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내면 됩니다. 그 다음 태도라는 것은 시의 끝부분에 제시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로 시의 끝부분에 태도가 제시가 돼요. 태도는 끝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디? 서술어 쪽을 보면 시적화자의 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시의 구조 자체가 끝부분에 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태도는 뒷부분에 있는데 주로 어미나 휘를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다시 무엇이라고요? 어미나 휘를 통해서. 어미라는 것은 뭐뭐 하리라. 그럼 적극적인 태도겠죠? 뭐뭐 하고 싶어요. 소망의 태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미를 통해서 아이에 떠먹여 주듯이 이건 어떤 태도야라고 이렇게 시적화자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띠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뭐 눈이 오면 살랑살랑 맞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린다. 이러고 끝났어 만약에. 그럼 그냥 이러고 끝났어. 맨 마지막에 이러고 끝났어. 그러면 이게 뭐야 얘는 무슨 태도야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왜냐면 뭐 어미에 뭐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뭐뭐 한다 이렇게 평소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시적화자 나죠. 이 내가 서술어 떠올린대요. 무엇을요? 갈매나무를요. 그럼 얘가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 추구하는 것이 수식어가 뭐야? 굳고 정한이죠. 얘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갈매나무는 어떤 거예요? 꿋꿋한 이미지란 말이야. 눈이 오면 맞으면서도 이겨내는 꿋꿋한 이미지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꿋꿋함을 추구하는 거니까 얘도 그럼 태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의지적이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다시 무엇을 통해서 본다? 어미나 아니면 어휘를 통해서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를 쓸 때나 시 한 편을 쓸 때나 아니면 시를 이제 구성할 때 뭐 처음에 뭐 어둠에 쌓인 거리를 걷는 터벅터벅 걷는 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강아지의 슬픈 눈이 흔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강아지는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본다 이랬어. 그럼 마지막에 봐봐. 보통 시들이 이래요. 처음에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줘. 뭐 어둠에 쌓여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서가 중간중간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별을 바라본다 그러면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지. 그치? 희망을 추구하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끝나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 한 편을 쓰더라도 사실 상황을 먼저 제시해주고 중간중간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떤 그 태도를 드러내주는 시어나 아니면 어미를 써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딜 봐? 시의 끝부분을 보는 거야. 알겠어요? 처한 상황 물어보잖아? 그럼 어딜 봐? 시의 앞에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처한 상황을 빠르게 쭉쭉쭉쭉 찾아주는 거지. 응? 정서를 물어보잖아? 그럼 정서에 해당하는 서술을 찾아줘. 그래서 체크하고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라고 했죠. 다시 뭐라고요?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이건 선생님이 지금 핵심 특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해주진 못하고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핵심만 뽑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구분을 해주면서 외재적 감상, 그러니까 내재적 독해를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인 독해로 들어가는 거야. 외재적 독해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보가 뭐냐면 그 시에 작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요. 그쵸? 작가, 제목, 그 다음에 시어들도 사실은 이게 정보가 돼요. 처한 상황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또한 보기도 있어요. 보기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독해를 해내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처한 상황 구분하라 할 때 어떤 처한 상황이 시에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처한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한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러스 현실과 마이너스 현실로 일단 봐요. 플러스 현실을 문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현실, 마이너스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현실, 보통의 우리 문학 작품의 경우에 고전 문학은 그나마 긍정적 현실이 꽤 있어요. 고전 문학은 그나마 자연 친화도 있고, 그렇죠? 근데 현대시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마이너스 현실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긍정적 현실은 거의 없어요. 뭐 자연 예찬 쬐끔 나와요. 쬐끔. 생명 탄생의 뭐 신비로움 이런 정도?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부정적 현실인데 그랬을 때 이 부정적인 현실이 개인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내용으로 크게 나눠져요.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 사랑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이라든가 죽음 자체에 대한 것이라든가 생과 사. 생과사 전체를 조망하는 거죠. 나뭇잎이 태어나고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자연의 섭리를 느낀다던가 이런 것들, 생과사, 또는 뭐 고향에 대한 거. 고향에 대한 게 만약에 뭐 산업화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면 사회적인 거랑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나온 거라면 여기 이제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회적인 현실과 연관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것과 연관되는 참여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향. 그다음 뭐 존재론적인 거. 또는 뭐 종교적인 번뇌. 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불교적인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내면의 갈등 뭔지 모르지만 추상적으로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신경님의 갈대 같은 거. 자, 다시 볼게요. 개인적인 것은 이제 이런 시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역사의 흐름을 좀 알아주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언제냐면 1910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현실을 상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플러스 현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싫어. 그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만나는 뭐 여자친구가 싫다 너희가. 또는 남자친구가 싫다. 그럼 그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이걸 상정한다라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마이너스 현실 1910년부터 한번 봅시다. 45년.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한번 해보자. 45년에서 5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10년에서 45년. 어떤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강점기가 싫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제 나가. 그치? 그래서 광복이 좋아요. 독립이 좋아요. 라는 것이고. 45년에서 50년. 이념의 대립이 있던 신탁 통치의 시기이죠. 이념의 대립이 있던 시기예요. 이념의 대립으로 민족이 분열되던 시기예요. 당연히 무엇을 원하겠어요? 분열되는 게 싫어라는 거니까 민족의 화합이 좋아하겠지. 50년대 전쟁과 분단이 있던 시기예요. 전쟁과 분단이 싫어. 그럼 당연히 평화와 통일이 좋아. 이렇게 되겠지. 60년대 독재 정권이죠. 정권 한번 알아보자. 60년대 이승만 정권이에요. 기본입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라디오 컬투쇼인가요? 그걸 듣는데 세상에 이승만 정권 그다음 70년대가 박정희 정권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선생님 생각나니까 막 웃겨. 전두환 정권인데 어떤 그 전교 꼴찌 2명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되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어떤 독자가 사연을 보낸 거야. 너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그랬더니,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했대.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니네가 무슨 전두환 대통령에서 얘기를 하냐? 뭔데?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6.25를 일으켰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네. 선생님 보고 빵 터져서 막 웃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실제 선생님 중학교 때도,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학생이, 서술형 답이, 주관식 답이 봉건제도인데, 그때 뭐라 그랬더라? 그때 봉건제도를 무슨 학생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 써놓은 거야. 진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써놓은 학생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트 막 이렇게 써놓고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 것 같아서 막 웃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너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5.18이요. 이런 학생이 너무 많아. 막 찔리지. 그지 마음속으로. 자, 이승만 대통령 뭐예요? 4.19 혁명과 연관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항쟁과 연관이 있죠.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광주를 포위하고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5.18 광주 민주화항쟁 그거 얘기한 거구나 라고 유추해내시면 되죠. 현실 참여시 계열의 작품은 역사를 알고 있으면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독재가 이렇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재가 싫어요? 그러면 자유가 좋아요. 이렇게 되겠지. 독재가 싫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독재 정권은 군부 독재,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정권, 여기까지가 군부 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서민의 정권이라고 해 칼국수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군부 정권이고, 그리고 이제 IMF 터졌었죠. 그러고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죠. 그 다음이 노무현 정권이었고, 그 다음이 지금 이명박 정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요 흐름 좀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가면 독재 정권의 흐름은 이렇게 쭉 계속되고요. 70년대에 또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있죠. 그쵸? 산업화가 어떤 현상이죠?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버리죠. 이촌양도 현상과 같이 돼요. 이촌양도 현상. 이촌양도니까 농촌에서 다 떠나버리고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점이 이제 하나둘 발견이 되죠. 첫 번째, 도시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느냐? 서로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뭐라 그래요? 인간 소외. 두 번째, 농촌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농촌도 소외돼 버려요. 농가 부채 얼마나 심해요. 그쵸? 농촌 소외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사람도 없고, 도시 위주의 발전이다 보니까 농촌은 완전히 이렇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주로 누구예요?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이 많이 벌고요. 그냥 거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었죠. 노동자와 빈민이
증가를 하면서 노동자 빈민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우리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노동자와 이 빈민의 여기서 탈출하려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학을 나올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번째, 환경 파괴. 환경 파괴. 이것도 자연을 자꾸 파괴시키고 자연을 소외시키기 때문이야. 인간 중심으로만 가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거죠. 그럼 인간 소외가 싫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소외되는 게 싫고 정을 나누고 따뜻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유대감 또는 연대의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요. 농촌이 소외되는 게 싫다 그러면 당연히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원하겠죠. 균형적인 발전. 노동자와 빈민이 소외되는 게 싫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노동해방, 평등 이런 걸 원하겠죠. 노동해방, 평등. 환경 파괴가 싫어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 마구마구 자연을 정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실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챕터별로, 이런 주제별로, 대부분 테마별로 시가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생님이 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한 상황 구분하라.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시간 공간적 배경 체크하시고, 반드시. 이거 문제랑 나중에 연관됩니다. 화자와 대상 구분하시고요. 반드시. 지시와 접속어 체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독해법을 했으니까요. 독해법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독해 훈련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독해법. 자, 서구처 시공화대 지적. 자, 시작. 따라하고 있나요? 다시 서구처 시공화대 지적. 시작.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하라. 시의 구조를 이해하라. 세 번째, 처한 상황을 구분하라. 꼭 기억하시고 독해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서술어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치? 이런 것들.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그랬으니까 추구하는 거죠. 그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상. 운맥적인 의미가. 세월에 불타고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우뚝 남아서서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우뚝 꿋꿋하게 남아서서 봄도 꽃피진 말아라 하고 어미가 뭐가 나왔어요? 명령형 어미가 나왔죠. 그러면 의지적인 태도죠. 그럼 이걸 종합해 보자면 이상을 추구하면서 어떤 힘든 현실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남아서서 이겨내자라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 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내재적 독해가 됐어요. 그럼 내재적 독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나중에 쭉 하고 난 다음에 외재적인 것들을 뽑아내기, 이제 구조로 뽑아낼 거야. 구조로 뽑아낼 때 어떤 거 뽑아낸다고? 처한 상황, 정서, 태도 뽑아낸다고. 처정태. 처한 상황 지금 딱 봤을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현실이야. 마이너스 현실이고 정서와 태도는 어때요?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봅시다. 낡은 거미지 휘두르려야 될 대상이니까 마이너스지.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이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거라고. 설레이는 거니까 막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좋아하는 거면 플러스죠. 그렇죠? 끝없는 꿈길에 마구 설레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이육사가 쓴 시야. 다시 누가 쓴 시라고? 이육사가 쓴 시니까 일제 강점기 시인이란 말이야. 그럼 일제 강점기 시인이니까 여기가 이제 일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현실. 그거에 대한 극복 의지, 즉 독립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일제 강점기에 어떤 괴롭히는 고난과 그런 현실,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극복하고 고난의 현실을 이제 없애버리고 끝없는 꿈길에 설레이는 거니까 이게 독립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독립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그거에 막 설레어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아예 뉘우치 말고 자기가 독립 운동을 하는 거라든가 독립을 꿈꾸는 거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그랬어요. 그쵸?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이너스 현실이 오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죽더라도 천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자, 바람이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흔드는 거야. 즉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흔들 순 없다라는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뽑아내는 거죠.
있죠? 어미를 통해서 태도가 나오고 있고 중간에 문맥 독해를 통해서 흐름을 뽑아내고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이 바로 독해를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거, 우리가 눈발이라면. 그러니까 앞에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를 통해서는 사실 정보가 안 나왔어요. 시어에 뭐 순사 이런 거 나오면 일제강점기시인데 순사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어를 통해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작가를 통해 유추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연.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시적화자 나왔네요. 눈발이라면 가정을 하죠. 허공에다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얘 봐. 되지 말자 그랬어. 그럼 진눈깨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시적화자가 부정하는 거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야. 진눈깨비 되지 말자. 쭈삣쭈삣 흩날리는 쭈삣쭈삣 이렇게 되는 지금 되지 말자. 자, 그러면서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그럼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있네. 아무리 마이너스 현실이 와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럼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다음 봐.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자, 얘는 지금 뭘 추구해?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내리죠. 따뜻한 한방눈 동그라미죠. 어떤 시에서는요, 눈이, 한방눈이 마이너스로 쓰이는 시도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지금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거야. 왜? 서술어에 의해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내리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아,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것은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항상 문맥으로 해석하는 거야. 잠 못 드니, 고민 많은 사람. 깊고 붉은 상처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은 뭔가 힘들고 상처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 소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 소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듬어주자. 소외된 사람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그렇죠? 자,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소통해주는, 보통 편지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어예요. 왜냐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잖아. 응? 그 다음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마이너스 위에 돋는 3살이 되자, 3살.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주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시도 한번 뽑아내 보았고요. 근데 지금 가장 낮은 곳, 그다음 상처가 있는 사람, 인간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말고 좀 가난하고 모든 것에서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시 자화상 윤동주의 시입니다. 일단 자화상 윤동주 일제강점기 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어디를? 우물을.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우물 속에 있는 장면이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뭐예요 이거? 응? 지금 시적화자의 정서가 나오고 있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정서입니다. 연민의 태도. 도로가 들어가서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약간 애증이네요. 애증. 그쵸? 우물에 비친 사나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죠? 자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밉기도 하고 가엾어 연민의 태도를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거 뭐라 그래? 성찰이라고 하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돌아가 생각하니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의 태도도 있고요.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선젤이라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재적 독해예요. 내재적 독해를 일단 하고 문제에 있는 힌트를 보면서 문제를 차분히 풀어나가면 답이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재적 독해 정도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80분 안에 모든 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는 사실 선생님하고 공부를 이 정도를 하고 지금 그 독해법을 배우고 문제 유형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시는 다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 다 풀어내고 거의 다 맞아요. 다 맞는 학생이 이제 아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 문학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쉬워요. 시 문학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비문학도 정말 쉽고 비문학도 처음에 손대기가 어렵지 얘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틀려요.
여러분이 사실 틀리는 건 뭐냐면 소설에서 좀 틀려요. 소설은 낯선 게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아직 인생을 조금 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에 나오는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시험지를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그 소설을 읽고 푸세요.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고 푸세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소설이 마지막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오독비법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문학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선제리 아낙네들 보겠습니다.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게 지진이 저게도 짖어서 개들이 막 짖네요. 들 건너 갈매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개 짖는 거죠, 계속. 개 짖고.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자, 이게 문장 단위로 보세요, 계속. 개 짖는 소리, 언뜻 까여, 나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밤에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막 개들이 막 짖어, 밤에. 누가 지나가나 보다, 그지?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린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 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뭐야, 이거 되게 정겨운 플러스 시어가 등장을 하네요. 콩밥,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점 이고 가서 군산 무군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아낙네들이 지금 팔다 못해 파장 떠리로 넘기고, 막 가난한 거네요. 그쵸? 파장 떠리로 넘기고 와서.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십리길이면은 얘들아 4km인데 그거 걸으려면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2시간 넘게 걸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고단한 민중의 모습, 이런 게 나타나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잖아. 고단한 하루의 모습. 빈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뭐예요? 배고프겠네. 그치?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왜, 함께 하는 거, 유대감, 이런 거 나왔었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 함께 있어. 유대감과 연관된 거라 볼 수 있네.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 세상이냐. 정겹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 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이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어떤 장면 묘사를 해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의좋게 가난함 속에서 이제 밤에 장사를 하고 돌아가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정겹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벚꽃가 뭐예요 이게 공간적 배경 따라가다가 미처 채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나무 발견했지요. 문장 하나. 뭐 발견했어? 나무. 근데 어떤 나무야? 늦된 그나무. 뭐가 늦돼? 꽃을 아직 못 피워서 멈칫멈칫거리는 늦된 그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날 줄도 모르는지. 자, 다시 반쯤 숨어 있었대. 그러다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자, 서술어들 체크하세요. 안쓰러웠지요.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꽃이 드디어 폈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아직 타올랐어 안 타올랐어? 아직 안 타올랐고 타오를 것이므로 미래형이잖아. 그치? 시제도 뭐라 그랬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왜? 환하게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멈춰 서 있었대요. 산에서 내려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다시 뭐 때문에?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그럼 지금 나무랑 나랑 함께 깨달음을 얻는데 나무랑 나랑 동일시하는 거네. 시에서 어떤 시적 대상이 나오잖아요. 시에 나무가 나와서 진짜 나무가 깨달음을 얻어? 그게 아니지. 이 어떤 시든지 다 자연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연물은 자연물 그대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적 화자의 얘기예요. 시적 화자는 어떤 인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서와 연관을 시켜서 자연물을 끌어다 시를 쓰는 거거든. 다시 봐.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죠. 동일시하고 있죠.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에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소원을 이렇게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병든 그 나무 곁에서 늦깎이 깨달음 얻으려는 어떤 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망.
그치? 소망의 태도가 드러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김종길의 고고 한번 해볼까요? 얘도 이제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게 낯선 시였거든요. 근데 서술어 중심으로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한눈에 보여요. 한번 볼까요? 지금 몇 개의 문장이냐면요. 기다려야만 한다. 끊어지죠? 그 다음 기다려야만 한다. 끊어져요. 그 다음 여기도 기다려야만 한다. 끊어져요. 그쵸? 끊어지고 있어요. 문장이 3개예요. 3개. 그럼 뭘 기다려야 하느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면 서술어 뭐야? 회복하려면. 높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다시 찾고 싶은 대상이니까 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게 내가 다시 찾고 싶어 높이를.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리는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 옅은 화장을 하다 가볍게 눈을 쓴 상태. 가볍게 이렇게 눈을 쓴 상태. 요 높이를 추구하는 건가 봐. 온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온 산되면 적절로는 잘 봐. 드러나지 않는 그랬지. 뭘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정하는 거야. 부정. 적설이라든가 앞에 있는 실록, 단풍, 안개, 적설 이런 걸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적설이라는 건 온 산 뒤덮는 거. 실록, 단풍, 안개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뭘로 드러나는 거야? 이 고고한 높이는 뭘로 드러나는 거야? 백운대와 인수봉만 가볍게 쬐끔 온산 쫙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쬐끔 덮고 있는 요 상태가 내가 회복하고 싶은 높이라는 거죠. 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술어에 의해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꽃밭의 독백. 요 시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갖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독해하기 힘들어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용 자체를 읽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왜?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낫대잖아. 그럼 얘가 좋은 거네. 그럼 이러고 가요. 되게 쉬운 거잖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괜히 시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많은 걸 망쳐요. 응? 자,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낫대요. 플러스예요.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여기 목적지인데 목적지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상황이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뭔가 목적지 더 간 게 아니라 멎어버렸다. 이래 버렸다. 라는 말투이니까 얘도 역시 좋은 건 아니에요. 상황이.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의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얘네 보면 난 입맛 떨어져 싫어 라는 거니까 산돼지나 산새는 뭐가 되는 거야? 시적 화자가 부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싫어하는 거야. 안 먹고 싶어. 나 얘네 싫어. 밥맛 떨어져 이런 거잖아. 그 다음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하고 불렀어. 잘 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꽃차 하고 뭐 누구 부르잖아. 영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 상대방이 청자예요. 청자. 나는 그러면 화자란 말이야. 시에서 뭐야 하고 부르면 그 청자인데 이 청자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자연물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된 청자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화된 청자한테 지금 말 걸고 있죠. 그쵸?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그랬어. 이게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 청자 지향적인 시라고 하거든요. 청자에게 청자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야! 불렀어.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보통 청자 지향적인 시는 소망이나 요청의 주제를 많이 가져요. 화자 지향적인 시는 나는 뭐 했어. 약간 고백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요. 응? 자, 다시 꽃이야.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이야. 네가 좋긴 제일 좋댄다. 그러면 꽃은 플러스죠. 물 앞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그러면 이 애처럼 나는 이런 뜻이니까 나를 빗대어 표현한 거죠. 나는 닫힌 문에 깃대 섰을 뿐이다. 말투 봐봐. 무기력하지. 그럼 이 애가 어떤 애란 뜻이야? 무기력한 애란 뜻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력하게 그냥 네 닫힌 문 단절된 곳에 그냥 기대 섰을 뿐이야.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조 잘 보세요. 어조 뭐뭐할 뿐이다. 근데 그 닫힌 문 단절된 것에 대해서 뒤에 바로 나오네요.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극복하려고 하네요. 그쵸? 뭐야 이거 서술어잖아. 응? 열려고 해 막 닫혀있는 걸. 단절된 걸 극복하려고. 벼락과 해일만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길밖에 없더라도 문 열어라 꽃차 극복하겠다라는 거지. 굉장히 쉬운 시예요. 쉬운 시.
내재적 독해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지. 근데 어떤 실현의 상황인지 어떤 건지 몰라. 안 나왔어. 안 나왔지만 내재적 독해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와 시적 화자가 얘기한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시어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뭇잎 하나. 자, 문장이 지금 여기서 하나 끝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끝나네요. 둘, 그 다음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문장이야. 그랬을 때 처음부터 보자. 몰랐었다. 과거에 몰랐대. 과거형 시제. 과거에 몰랐어. 어때? 언제? 뭘 몰랐어? 뭘 몰랐는지 안 나와. 근데 언제야? 실록이 우거졌을 때. 즉 여름에 몰랐대. 되게 쉬운 거죠. 이게 부풀어 올라서 여름. 이것도 여름. 결국엔 여름에 몰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시니까 묘사의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쁘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쓰던 때. 즉 가을. 가을에 느끼지 못했대. 즉 여름에 몰랐었고 가을에도 느끼지 못했어.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흘러있는 날, 어느 날 이런 뜻이니까 겨울에 드디어 어떤 날에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나뭇잎 하나 뭐예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고 그동안 몰랐었는데 나뭇잎 하나가 보인 거야. 겨울에. 뭘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드디어 보게 된 거야. 내가 드디어 알게 된 거지. 뭘? 돋아나 살고 떨어져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야? 돋아나는 거. 생. 살았어. 떨어져 사라지는 건 생과 사죠. 그러니까 생과 사 전체를 보여주면서 떨어지더래. 응? 그러면 생과 사 전체를 보여주는 거. 이 시의 특징이 뭐야? 생과 사 전체를 이렇게 생과 사 전체를 보려면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봐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조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담담하게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생과 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자연물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김남조의 겨울바다 한번 볼까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겨울바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네요. 그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보라 그랬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대. 죽고 없었대. 누가 보고 싶던 새. 보고 싶던 새니까 내가 추구하던, 내가 소망하던 것이 죽고 없었네. 좌절. 소망하던 게 없어졌어. 좌절. 소멸. 그럼 겨울바다는 어떤 곳이야? 내가 좌절과 소멸을 경험한 장소니까 좌절의 겨울바다죠. 그죠?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내가 뭔가 좌절을 하는 것, 보고 싶던 새들,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대와 연관이 있나 봐. 사랑하는 사람, 보통 그대 그러면.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마이너스 상황이죠. 뭐 때문에 얼어버렸어? 매운 해풍 때문에. 그럼 매운 해풍이 시련 고난이죠. 이런 시련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얼어버리고 눈물져 진실마저 얼어버리고 마이너스 상황이야. 허무의 불, 물 일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자, 이게 말이 돼요? 허무의 불이 물 위에 이렇게 막 불타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다시 뭐라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허무의 불, 물 일항 위에 막 불 붙어 있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속성을 한번 생각해봐. 불이 물을 증발시키고 물은 불을 꺼트려. 그럼 두 개는 대립적인 거잖아. 다시 두 개는 뭐라고? 대립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다 또는 형상화해 놓은 거다 유추해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파악할 때는 직접적으로 진술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비유나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끄덕이면 나 가르침 받았어. 뭔가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바다가 깨달음의 공간.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깨닫게 된 거죠.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갈등 상황으로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마치 불과 물이 같이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남은 날은 적지만 남은 날을 생각한다는 건 유한성을 인식한다는 거거든. 어떤 삶의 유한성이든지 인생의 유한성이든지 그런 유한성을 인식하는 거죠. 유한하다라는 거. 뭔가 한계가 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 기도를 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랬잖아. 하소서가 뭐야? 기도하는 거죠.
소망하는 어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혼?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의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이걸 잘 봐. 이루고 있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의 기둥을 이루고 있대. 우리 첫 번째에서 뭐였죠?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인고의 물, 인고의 시간 그러잖아. 인내와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인고의 물이 수심 속의 기둥을 이렇게 이루고 있대. 그러면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성의 공간이 돼버린 거야. 아까는 소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생성의 공간이 되고 있죠. 뭐에 의해서? 서술어에 의해서. 플러스로 변했잖아. 그치? 자, 됐습니다.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게 변하는 것도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뒤에 있는 것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10,000원 써보겠습니다. 고전시가도 똑같아요. 고전시가도 해석해내는 거 똑같습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고전시가 여러분이 왜 막히냐면 처음 보는 시가 나왔을 때 뭐 일단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내세요. 돼요. 자, 사립을 젖혀 쓰고 그랬죠. 그럼 사립이란 말 몰라도 돼. 모자야 모자. 쓴대잖아. 망해를 조여 신고. 신는데요. 신발이네요. 망해가. 망해라는 말 몰라도 돼요. 응? 그러니까 몰라도 문맥상으로 유추해낼 수 있어. 청 못하겠는 건 남겨둬 일단. 자, 조대로 내려가니 어느 장소야 여기는. 내 노래 한 가닥 가서 어떤 장소 내려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 그러면서 뭐야? 원근산천이 홍의를 띄었으니 지금 산천 자연 속에 있네. 자연 속에 만경창포 모두 다 금빛이라 붉은색과 금빛을 바다가 금빛을 띠고 있다는 거는 노을이 지는 저녁 때인가 보다. 낚시를 들이오고 무심히 앉았으니 고전시가에서 무심이라는 말 나오면 무관심하다가 아니라 욕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욕심 없이 앉아있으니 을리녹척이 절로와 무는구나. 낚시하고 있어. 그랬더니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자, 뭐가 아니래. 뭐가 아니래. 취어가 아니래. 잘 봐봐봐. 부정하잖아. 뭘 부정해? 취어를 부정하잖아. 취어가 뭔데? 물고기 어짜잖아요. 물고기 어짜 모르는 사람 있어 혹시? 설마? 자, 외국에 살다 오지 않은 이상. 자,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물고기 잡는 게 아니야. 시청자 부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 을리녹척이 뭐야? 을리녹척. 물고기잖아, 물고기. 여기 뜻 이렇게 되어져 있고 수능 기출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별표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서 보세요. 물고기거든. 그럼 물고기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난 물고기 싫어 이런 뜻이죠. 나는 지취를 취함이라. 지취는 좋아. 뜻과 취향은 좋아 이런 뜻이죠. 나의 어떤 물고기 먹는 거는 싫고 어떤 물건 이런 건 싫고 지취 뜻 나의 뜻을 어떤 추구하는 건가 봐. 낙대를 떨쳐들인 사면을 잠든 백구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 잡으려면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백구야 하고 말 걸었네. 아까 꽃차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백구한테 말 걸었어. 의인화된 청자인가. 청자 나왔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뭐를 쏘냐. 자, 뭐를 쏘냐. 요런 말투. 알면서 물어보는 어투를 쓰고 있죠. 뭐뭐 할 쏘냐 이런 거. 서리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내 마음 모르겠느냐? 내 마음 알지 너? 이런 뜻이야. 백구가 내 마음을 알아준대. 그럼 얘는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나 봐. 자, 그러면서 평생에 곱던 임을 천리에 이별하고 어머. 누구? 임. 그럼 이 시는 뭐에 대한 것이야? 임에 대한 시네요.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임에 관한 시인지 아니면 자연에 관한 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생에 곱던 임을 천리에 이별하고 임과의 이별이네요. 천리. 시에 천리나 만리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천리만리 공간적인 어떤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간적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 거리.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야. 자,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이미 이게 양반이 보통 쓰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은 임금이에요. 임금을 님으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임금인 게 뒤에 나와. 일단 봐. 임과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겨서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없는 이간죽을 실없이 들였은들. 고기도 물고기도 난 상관 안 해. 나왔지. 그치? 하물며 너 잡으랴 안 잡을 거야 이런 뜻이지. 알면서 물어보는 형태 서리법이죠. 뭐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해 쳐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내 마음 너 가진 부리로 내 가슴 쪼아해 쳐서.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울이다.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다. 흉중의 가슴 속에 붉은 마음이라는 건 일편단심. 그러면 일편단심. 단심이라는 게 붉은 마음이거든. 다시 단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붉은 마음.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님에 대한 것이든지 일편단심 얘기하는 거야.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다. 공명 다 던진대. 공명 싫어 X야. 세모야. 성은을 갚으려니. 성은 나왔으니까 임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갚을 법도 있거니 앞으로 갚을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갚을 동안 갚은 어떤 시기점까지 일이 없으니 나는 성세의 한민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서 너 쫓아다니라. 너랑 같이 놀고 있을래. 날 보고는 알지 마라. 네 번님 되어라. 너 친구 되어서 같이 기다리자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문맥상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낸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법을 습득을 하시고요. 자꾸 적용 방법을 집어넣어서 시간 안에 쭉쭉쭉 읽으면서 얘가 무슨 내용인지 내재적인 독해를 해내면 돼요. 지금 선생님하고 선생님 수업 따라오면서 충분히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잡았겠죠? 그러리라 선생님이 믿어요. 자, 그럼 이제 지문 독해를 했으니까 다음 강에서는 이제 문제 유형편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독비법 핵심 특강의 첫 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